안녕하세요. 이번 29회차 백일학교 졸업생 바다라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발표의 제목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발견하기인데요. 저는 백일학교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와 같이 지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던 제가 이곳에서 탐구의 길을 발견하기까지의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목차는 이와 같고요. 먼저 백일학교에 오기 전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안온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죠? 영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이네요. 어릴 때의 저는 가장 행복하고 안온한 삶은 최대한 평범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8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시죠. 그때 저는 주저없이 회사원이라고 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정말 안 어울리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회사원이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최대한 평탄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삶의 파도가 크게 치지 않는 아주 잔잔한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직업인 회사원이 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살 때쯤에 저에게 굉장히 큰 우울감과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아침 해가 뜨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잠도 거의 매일 못 자고 매일매일이 어둡게만 느껴지고 그냥 그때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밖의 세상이 문제야. 이러면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한 것은 순전히 밖의 상황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선 일단 스마트폰을 뺐고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 우울감과 불안감이 점차 사그라들더라고요. 근데 불안과 우울감이 사라진 채 다시 그 1년 전의 상황을 떠올려 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제가 그렇게나 힘들어하던 그때의 하루는 사실은 마음만 바뀐다면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우울감과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계가 밝아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문제로 보는 제 마음이 제일 문제였어요. 아,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처음으로 제 마음이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불안감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답을 책에서 찾고자 심리학 서적과 자기계발서 위주로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 그러다 시크릿 같은 자기계발서와 영성서적 그 중간에 있는 책들을 읽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을 꼽으라면 레스터 레븐슨의 자기사랑이라는 책일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나오는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하면서 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던 그 불안감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 책을 굉장히 아껴 읽었는데요. 3달에 걸쳐 읽었는데 그 책의 끝부분에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인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읽은 순간
일체감이 들면서 2달 정도를 늘 행복함 속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2달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고통이 사라지고 마치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마치 저보다 더 큰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는 이제는 놓아버림, 자기관찰 이런 단어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렇게 쉽게 휩쓸려버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약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작은 바람에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스스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바꿔서 어떤 바람에도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조건 없는 행복감 속에서 사는 게 그 길이라고 생각했고, 외부적인 사건들을 막거나 혹은 바꾸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나의 내면을 바꿔서 예전에 꿈꿔온 가장 안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2 때 대학 대신에 2년이 있는 수행터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종교에 상관없이 다양한 영성서적과 경전들을 읽었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유하면서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에 이해가 안 되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작성했어요. 또 사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서 감정에 많이 휘둘렸고 그래서 생각이 감정 따라 같이 가버릴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선생님과 도반들이 많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께 제가 5만 가지 질문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성심성의껏 지혜로운 답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제 내면에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진리를 탐구한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복하고 안온한 삶을 사는 것보다 고통스럽든 아니든 수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고 삶이 예전만큼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지금까지는 수행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는데 고통이 많이 사라지니까 이제 점점 게을러졌어요. 영성책을 읽어도 이제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호흡 집중과 명상, 이파사나 명상도 그냥 1시간을 버틴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주인은 스마트폰으로 흘렀죠. 그러다가 이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진리에 너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가? 머리로는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지금까지 자아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아 강화만을 해왔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든 나를 위해서만 수행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또 수행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장 그 자체가 제 삶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백일학교 신청은 이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또 깨어있기라는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신청하고 나서 백일학교에 들어오기 약 1달 전에 의미 있는 전환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진리의 너의 삶을 바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집중 명상 수련 기간이었는데 이제 위파사나 명상을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속상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너무 무겁고 피하고 싶었던 그 감정을 마주하고 그대로 느껴주니까 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점은 제가 굉장히 속상하게 여겼던 그때의 일이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고 보니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결국에는 내 자신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구나. 생각과 감정이 뒤편에 진실이 있었구나. 이런 이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리의 나를 헌신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과 생각보다 나보다 진실을 더 우선시 여김으로써 이미 있는 진실에 불을 밝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수행을 해왔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하고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근데 단지 그게 진실이라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통찰이 제 삶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만큼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통찰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아하에 그리고 다짐에 가까웠어요. 그렇기에 저에게 또 다른 숙제가 찾아온 거죠. 진리의 나의 삶을 바치겠다면 어떻게 진리의 나를 바칠 것인가? 매 순간 진리의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백일학교는 그 답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진리의 나를 바치겠다는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지금 이 순간 진리의 나를 바치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수련생은 지금은 저 혼자인데요. 그래서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았냐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 그리고 선생님과 가끔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소리와 풍경, 그리고 동물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책을 읽지도 명상을 따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일상을 살아갔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찰하느라 나름 바빴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 9시에 모임을 하는데요. 이때 선생님께 질문을 던지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특정한 주제를 품은 채 마음을 관찰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방식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제가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던지면 항상 그 전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한 10분의 1 정도만 답을 알려주시면서 남은 부분은 네가 발견해봐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지면 역으로 왜 그럴까?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다시 던져주셨어요. 그때마다 제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 툭 튀어나오곤 했어요. 항상 답이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답을 밖에서 찾았는데 답이 제 내면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주제를 품고 이 주제는 어떤 의미일까? 왜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말 그런지 제 내면에서도 실험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선생님께서 주제에 대해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물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정말 걱정했는데요. 하루를 주제를 품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주제와 연관돼서 발견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제 중에는 마음에 이래야 한다가 있는지 살펴보기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제 마음의 기준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래야 한다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냈는데요. 잘 관찰하려는 의도가 갑자기 부자연스러운 느낌과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을 잊어버리는 순간 제대로 관찰했어야 했는데 하는 이래야 한다는 마음이 뚜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래야 한다는 마음 속에는 원희 선생님께 저녁 시간에 이야기 드릴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라는 걱정과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박, 그리고 나태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등 여러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에너지가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말로 옮겨보자면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또는 성장에 대한 욕망이었죠. 지금까지는 깊게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의식적으로 관찰해보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기준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의존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기준들을 따르는 삶,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기준 틀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기준들은 오히려 자책과 인정으로 이어지면서 자아 강화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그 기준 틀을 처음으로 제 앞에 마주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통찰 없이 쌓아오기만 했던 지식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내가 지금까지 실천 없이 소유하기만 했던 그런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관찰하면서 동일시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을 혼자 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추구와 탐구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 머리 안에 이미 바늘이라는 그림을 마음에 그려놓고 이미 안다는 마음으로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바늘을 찾아다니느라 바로 눈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놓치게 된다. 반면 탐구는 상을 갖지 않은 채 모른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저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다이아몬드라는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죠. 성장과 깨달음에 대한 욕망을 처음으로 마주하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장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많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를 꼽아봐라 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감지라고 말할 것 같아요. 감지는 생각 없이, 좋고 싫음 없이 그 대상을 잘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지금까지 의식되지 않던 느낌을 잡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감지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3일차에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엔 참 막막하더라고요.
아니, 늘상 보던 건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어떤 것이든 그냥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입구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두 소나무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바람에 막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 충만한 느낌과 함께 의식이 맑아지면서 그 나무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늘상 보던 소나무네 하고 지나갔을 텐데 말이죠. 그 소나무를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 소나무도 있는데요. 사실 두 나무는 소나무라는 같은 이름을 치지만 이름을 떼고 느낌으로 바라보면 사실 같은 나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처음 봐도 저 나무는 소나무야 라고 이름으로 딱 정해놓는 순간 마치 그 나무를 많이 봐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름을 떼고 바라보면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처음 만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느낌으로 바라보니까 이 두 나무가 소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무를 소나무라고 여기는 것은 제 머릿속에만 있는 이름,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느 날부터 매일 이런 감지 연습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거는 이름을 떼고 지금 이 순간 그 대상의 형태를 잘 그려보면서 그 대상을 온전하게 느껴보는 그런 연습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걸 반복했어요. 형태 그리고 느끼고, 다음 선물로 넘어가서 형태 그리고 느끼고. 처음에는 이걸 왜 매일 하는 걸까? 이러면서 궁금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의식되지 않던 느낌들이 점점 명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서 형태를 그리고 주위를 쏟으니까 직접 만지는 것처럼 털의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심장이 뛰는 느낌, 막 어딜 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뼈의 단단한 느낌까지 직접 만져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고양이의 혀의 느낌에 집중해서 어떤 느낌일지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의 혀의 느낌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오래 상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이 혀를 보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고양이들이랑 친해지게 되면서 그 고양이들이 계속 제 손을 핥는 거예요. 근데 핥는데 부드럽기보다는 거의 사포인 거예요. 완전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진 속의 고양이 혀를 자세히 보시면 돌기가 오돌토돌하게 돋아 있어요. 그런데 이 돌기가 거의 사포처럼 엄청 까칠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예전과 달리 지금 고양이의 혀를 보면서 느끼면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예를 통해서 사실 내가 대상 그 자체를 보고 있었다고 믿었지만 대상 그 자체를 보고 있었다기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느낌과 함께 대상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전에는 그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만 느껴왔다면 감지 연습을 통해서 점점 의식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달랐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사물과 식물을 대상으로 삼다가 동물과 사람까지 감지 연습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내면의 느낌,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미묘한 느낌들이 감지 연습의 대상이 되었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위파사나 명상을 배웠다는 기억이 있어서 난 마음 관찰 이미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지를 통한 마음 관찰은 제가 기존에 해왔던 마음 관찰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름표를 떼고 관찰한다는 지점이 달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공허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정말 느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라지지도 않고 관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배운 대로 공허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게 이 느낌은 무슨 느낌일까? 하고 마치 이 느낌을 처음 느껴보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허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느낌을 굉장히 한 문텅이처럼 느껴졌는데 이름 붙이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느낌,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느낌,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 가슴 한켠이 약간 시린 느낌까지. 정말 다양한 느낌들이 그 안에는 있었어요. 들여다보는 순간 이 느낌들은 실시간으로 변화되고 그 느낌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되는 순간 그 감정이 싫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감정은 그 순간에는 하나의 탐구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관찰되는 감정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름 밑에 있는 다양한 느낌들을 의식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을 미래는 머릿속에만 있을 테니까요. 지금 경험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었죠. 그런데 이 말이 경험적으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시간감을 의식하게 되면서 시간을 느낌으로 잡게 되면서 경험적으로 와닿았어요. 이 사진은 아침인 것 같은가요? 저녁인 것 같은가요? 아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진의 느낌을 느껴보시겠어요? 그러다가 저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저는 아침이라고 느끼면은 약간 발랄한 느낌? 가벼운 느낌? 선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녁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어둡고 가라앉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영상은 사실 같은 사진이에요. 사실 같은 사진인데 채도만 바꿔서 영상처럼 만든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시간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런 시간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궁금해져서 최대한 저희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은 채 저희 관점이 점점 이 몸에서 떨어져서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폰을 확인하러 손을 뻗는 순간 알람이 정말 방금 전에 울렸나?
방금 전에 알람이 울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알람이 정말 울린 것 같은 그런 기억과 그런 느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이라는 그런 시간감에 대한 느낌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과거나 미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마음이 다시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 가 있을 때는 정말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의 느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우리는 저기에 있는 사물을 본다고 느낄까? 왜 사물이 저기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서 느낀다고 느껴야 될 텐데 사물이 정말 저쪽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촉각은 손바닥에서 느껴지고 냄새는 코에서 느껴지죠. 하지만 보는 것은 이 눈에서 느껴지지 않고 저쪽에 있다고 믿게 돼요. 어떠신가요? 잘 생각해보고 느껴보니까 저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느낌인 거예요. 정말 저쪽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감각되는 것 뿐인데. 그래서 공간감을 느껴보고자 눈의 초점을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공간에 두어봤어요. 그리고 감지할 때처럼 의식적으로 그 느낌을 느껴보니까 어떤 텅 빈 느낌, 공간감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좁은 느낌, 그리고 야외로 나갈 때는 확 터진 느낌, 확장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에 텅 빈 공간 인식하기라는 주제를 받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내면에서도 공간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내면에서 또 똑같이 공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면의 빈 공간에 대한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이제는 밖을 보면서도 공간감을 느껴봤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공간감을 느꼈다가 밖으로 나가봤다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어떤 경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공간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의 느낌이었죠.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내면의 빈 공간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겠니?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 순간 이해가 찾아왔습니다. 내면의 공간도 느낌이고 그 밖의 공간도 느낌으로 잡힌다면 사실은 마음의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죠. 저는 지금까지 제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관찰되니까요. 하지만 외부라고 여겨진 그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것은 진짜로 있는 거지, 진짜로 실제하는 거지 이러면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공간도 느낌이고 밖의 공간도 느낌이라면 마음의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할 수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아아가 온 후에 차를 타고 오는데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게 다가왔어요. 모든 것이 마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대상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할 때면 항상 그 감정과 생각 뒤에 관찰자로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제가 그동안 동일시 여겼던 바다라는 캐릭터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관찰자 또한 관찰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관찰자를 관찰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서 관찰자를 관찰해보았는데 그 순간 다른 관찰자로 넘어가고 또 다른 관찰자로 전환되고
끊임없이 무한 소급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로서 관찰자를 보려고 하면 계속 같은 관찰자로만 전환될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관찰자를 넘어선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무엇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의식은 최대 3분의 1까지만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열, 혹은 대상을 보고 있는 주체감, 그리고 그 주체감을 느끼는 관찰자. 이렇게 3분열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관찰자도 관찰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탐구를 해나갔는데요. 아침 모임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을 느낀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뭐 이를테면 컵을 만질 때나 돋보기를 만질 때나 붓을 만질 때나 뭐 유리잔을 만질 때나 그게 그 유리잔의 느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컵을 만지는 손의 느낌이라고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손이 나라고 여기고 있고 그 손이라는 기준에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관찰자 상태 또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관찰자 상태로 여러 번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공통된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바로 거리감이었습니다. 이 주체감이나 혹은 생각과 감정과의 거리감을 끊임없이 관찰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관찰자로 있을 때는 나의 몸이라고 여겨왔던 것에서도 떨어져 나오고 따로 몸이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왜 몸이 있는 것처럼 여기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게 될까? 그래서 이때 느껴지는 거리감을 한번 의식적으로 잘 느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나의 중심이 느낌과 함께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느낌을 내가 관찰한다는 의식이 없는데도 그 느낌에 동일시되지는 않았어요. 그 느낌을 관찰하려는 별다른 어떤 의도 없이도 관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의 나는 바다라는 캐릭터도 아니고 관찰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관찰하는 자 없이 관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관찰이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이미 늘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관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느낌과 함께 있으면서도 관찰이 이어지는 그 상태의 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주체감과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주체감은 나라는 느낌, 정말 나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주체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라는 캐릭터에 동일시되어 있다가 지금 이런 나는 누구지? 라고 질문하면서 나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바라보면 가슴 쪽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날은 유독 마음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다른 차가 저희 차를 후진으로 쾅!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거의 그냥 찌그러졌죠. 그때 타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았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아무 생각도 안 들다가 나중에는 누구 안 다쳤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순간에 바로 제가 차 사고를 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누구 차를 가볍게 긁은 경험이었지만은
그때 보험 처리했었던 과정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번 거는 누가 봐도 상대방 과실이다. 상대방이 다 물어주는 거 맞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는 느낌을 느껴보니까 가볍던 느낌이 한순간에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혹은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쓰여지면서 나라는 느낌도 함께 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간 계속 나라는 느낌을 느껴보니까 여기에서 공통된 느낌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힌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주체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주체감은 주의가 시작되는 곳이 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우선 나라는 느낌을 크게 살펴보았고요. 살펴보니까 그 내용보다는 기억과 여러 가볍거나 무거운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중심이 되는 느낌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주의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정말 나 같은 그런 느낌. 그 중심되는 느낌을 느껴보니까 그 주체감이 점점 투명해지면서 다른 느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다른 느낌으로 전환되자 이 몸이 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이는 대상이 나와 다르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체감이 느껴졌죠. 선생님께서 이 일체감이 느껴지는 하나된 그 느낌을 존재감, 존재한다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체감을 느낄 때면 내가 있다 라고 느낀다면 존재감을 느낄 때는 그저 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 후에 오디간 데크에 누워서 존재감을 느껴보았어요. 그 투명한 있음의 느낌을 느껴보니까 그 순간 세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무나 반짝반짝 거리는 그 빛남이 느껴지자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 아닌 게 없었구나.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한 궁금증과 함께 이러한 있음의 느낌을 느끼는 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다라는 것도 느낌이었고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도 느낌이었다면 그 느낌을 의식하고 있는 자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정말 진정한 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품으니까 마치 제 존재가 이 질문을 기다리고 이 질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백일학교에 처음 오면 목표를 간단하게 한 줄로 씁니다. 그때 저는 에고에서 벗어나기라는 목표를 썼어요. 저는 사실 백일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 에고, 자아라는 것이 정말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 관찰자로 있을 때 에고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좋았고 그 상태가 진실되다고 느꼈기에 그런 목표를 쓰게 되었죠. 그런데 백일학교에서 정말 이 에고,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감과 존재감을 포함한 다양한 느낌들의 조합이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감지로 감정을 느끼면 슬픔이라는 것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느낌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에고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있다, 주체감과 존재감, 그리고 다양한 의식되지 못하거나 의식되는 다양한 느낌들이 함께 섞여 있는 느낌들의 조합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느낌들을 의식하는 그 내가 진짜 나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지 연습을 굉장히 매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식물을 대상으로 하든 사물을 대상으로 하든 하루에 100개는 꼭 채웠습니다. 형태 그리고 느끼고 형태 그리고 느끼고. 그런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100개에서 70개, 50개, 20개, 10개, 0개 뭐 이렇게. 제가 특히 한 가지를 반복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감지 연습을 할 때면 너무 지루하고 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풀 한 포기의 느낌을 느낄 때도 그 느낌이 그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수를 써보았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두고 감지 연습하기. 두 번째는 존재감 있음의 느낌을 느끼면서 내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감지 연습하기. 너무 지루하다가도 이 두 방법을 써먹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대상이 더 이상 뻔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본 숲길을 걷는데도 다 처음 보는 풍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상태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깨어있기 심화 때 배운 용어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지금까지 제가 기존에 해왔던 감지는 정보가 담긴 물든 주위로 보는 감지였어요. 예를 들면 수국을 볼 때 물든 주위로 수국을 감지하면 그 예전에 수국의 향을 맡고 만졌던 경험이 쓰여지면서 직접 만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수국 만져보셨나요? 정말 정말 부드럽거든요. 반면에 존재감을 느끼면서 투명한 주위로 수국을 느끼면 그런 부드러운 예전의 과거의 경험이 쓰인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정보들이 더 많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그 환한 하얀색이 강하게, 진하게 다가왔어요. 이 물든 주위와 투명한 주위 상태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안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주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안다고 여기지 마라. 진짜로 아는 것은 애쓰지 않아도 삶으로 그저 드러나는 것이다. 탐구에 있어서는 철저해져야 되는데 안다고 여겨버리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다.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것에, 호기심이 느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빨리 무언가를 안다고 여기는 것이 제 에러 코드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찔렸어요. 저는 조금만 뭔가를 발견해도 이미 알아 이렇게 획기 보고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명상을 열심히 하지 않고 책도 어느 순간 지루해졌던 것은 이미 다 안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물든 주의와 아까의 그 물든 주의와 투명한 주의 두 상태를 번갈아 들어가 보면서 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은 마음의 초점이 과거의 기억에 가 있어서 그랬구나. 나의 주위에 이 주위가 전부에 물들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느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저거를 아는 느낌, 익숙한 느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두면 안다는 느낌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러면서 탐구에 대해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마음을 늘 관찰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요. 관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관찰이 되는 것은 명상을 할 때 그 순간에서만 끝나고 일상에서 늘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관찰이 왜 안 될까 하고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자면 예전에는 생각과 감정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서 이미 그것들을 안다고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잘 관찰해 보면요. 나조차도 다음 순간에 이 마음이라는 것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타인과 다를 바 없는 미지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다는 느낌,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느낌 때문에 그런 생각과 감정이 내 감정과 생각이라고 여겨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또 안다고 여기니까 자세히 관찰해보지 못하고 탐구해보지 않고 넘겨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탐구는
모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모른다는 마음으로 볼 때야 비로소 호기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근처에 굉장히 좋은 탐방로가 많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선비문화 탐방로라는 곳인데요. 그 길을 잘 산책해 보다 보면은 맛있게 열린 오디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산책하다가 오디를 따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주위가 어떻게 흐르며 그와 관련돼서 나라는 느낌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잘 관찰해 보았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주위가 흐르며 느껴지는 느낌들 사이에서도 거리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 나와 멀게 느껴지는 느낌,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인데도 느낌 사이에서도 거리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오디를 따먹는 순간 가장 멀게 느껴지는 느낌은 우선 오디나무와 오디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또 오디의 맛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 다음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건 오디를 씹는 이와 턱, 그러니까 나라고 여겨온 그 몸의 느낌이었죠. 그 다음으로 가깝게 여겨지는 건 생각과 감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아, 오디가 정말 맛있네. 아, 이 오디는 저번 오디보다는 맛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중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은 바로 의도였죠. 이 오디를 향해서 손을 뻗고 오디를 따먹으려는 그 의도는 마치 주의 시작점과 거의 붙어 있는 듯한 나의 중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를 통해 주의 시작점과 느낌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에 따라 그 느낌을 나라고 여기고 동일시되어 왔다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체노동을 정말 싫어해요.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일이 더운 여름에 풀 뽑기였죠. 예전에 살던 공간에서 제가 풀 뽑는 일을 미루다가 풀이 제 키만큼 자랐던 적이 있었어요. 제 밭을 따로 가꾸고 있었던 때. 그때는 거의 정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풀을 베고 옥수수를 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미루지 않고 풀을 뽑기 편할 때 뽑으리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5월 중에 일하기 좋은 날을 골라서 풀을 뽑았습니다. 풀을 뽑기 전에 이 길 위에 있는 풀은 다 뽑고 일어날 테야 라는 목표를 세웠죠.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고 일하니까 마음이 풀이 다 뽑아진 미래에만 가 있는 거예요. 아, 언제 다 뽑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번에는 눈앞에 있는 이 풀 한 포기를 잘 뽑아보겠다는 의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제 마음이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풀에 손을 뻗는 순간과 뽑은 순간, 뽑고 난 후의 순간 이렇게 짧게 쪼개서 의식의 초점을 두니까 의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는 내가 풀을 뽑는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거기에는 내가 한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의도에 동일시되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한다라는 의식이 없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행동이든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행동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도를 줄여나갈수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이 맞춰지고 나라는 느낌도 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청양관이라는 제 숙소에서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올라왔어요. 이게 풀을 다 뽑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향한 의도로 가득 차서 마음이 미래에 가 있었던 경험이 깨달음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향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저와 이렇게 그 마음이 다를 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사실 모르고 있죠. 깨달음은 온전한 저의 욕구라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책에서 읽은 이야기로 구성된 마음의 그림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이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마음을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에 두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있는 그대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냥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세계는 저에게 미지이고 그렇기에 아름답고 흥미로울 수 있죠. 모든 새로운 알아차림이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난 후 바라본 세계는 마치 어릴 때 바라본 세계와 같았어요. 그냥 신선하고 반짝이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함.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게 되었는데요. 나라고 여겨왔던 생각과 감정, 의도, 과거의 경험, 주체감, 존재감마저 느낌으로, 대상으로 관찰되니까 경험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관찰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 더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화두처럼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이 모든 느낌을 보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비개인적 주체는 경험이 불가능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눈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경험이 불가능하지만 알아챌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인다는 것 자체로 눈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관계를 통해서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인다는 것 자체로 눈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주체와 대상이 만나서 일어난 느낌뿐이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를 들면 빨간색 장미가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빨간색 장미는 저희 눈과의 관계를 통해서 빨간색 장미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빨간색 장미가 보인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느낌 속에서 눈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외에 제가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한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소나무를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나무의 느낌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 나무를 빈 공간, 허공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공간 자체는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배경으로 있으면서 느낌을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서 움직이는 구름이 있을 수 있고 단아하게 땅에 고정된 뿌리가 있어서 나무의 가지들이 마음껏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느낌이 일어나고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느낌을 경험하는 눈을 증명해주는 것 아닐까요? 이후에 백랑님이라는 분과 관성 다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백랑님의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백랑님께서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 모든 것이 대상이고 공간이 주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공간 자체가 주체처럼 느껴졌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소나무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빈 공간이 떠오르고
그리고 동시에 현재님의 발표 영상을 보다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인 모든 현상은 본질의 증명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정말 그런가 라고 질문하면서 사물들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느낌 없이 그냥 감각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물의 느낌도 느껴지지 않고 그 사물이 있다는 생각도 없고 보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 있음의 존재감도 없이 그냥 감각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몸을 바라보니까 몸도 나의 몸이라는 느낌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그저 감각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관찰이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느낌이 있음에도 그 느낌과 함께 느낌 없음, 감각의 그 상태가 함께 있다고 느껴졌어요. 밖을 볼 때만 그것을 적용하다가 생각과 감정에도 적용해보니까 생각과 느낌이 분명 읽히고 잡히긴 하는데 그 생각과 감정이 나처럼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았죠. 마치 남의 생각과 느낌처럼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느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발표문을 쓰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삶 속에서 그 발견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발견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머리의 알무로만 그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그 알을 적용하려 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내가 또다시 과거와 미래의 그림을 그려놓고 진정한 나를 발견한 더 성숙해진 내가 되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발견하고 싶은 진정한 나, 모든 것을 보는 눈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 경험되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뿐이기. 이것을 잊고 수행을 미래로 미루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저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며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탐구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탐구가 끝나고 생각을 정리할 때는 내가 탐구했어,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 내가 주체감을 느꼈어 라고 느끼지만 사실 탐구할 때 나는 바다라는 캐릭터로서의 나라고 여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며 호기심의 어린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면 그 안에는 성장을 추구해온 나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탐구를 하고 있을 때면 내가 진리를 발견한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실은 탐구 그 자체가 매 순간 진리의 나를 헌신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다시 진리의 너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탐구하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탐구할 때면 헌신할 저의 삶도 따로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안다고 여기는 나를 숙이고 그저 호기심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래서 그 진실이 종국에는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밝혀내도 기꺼이 그것에 녹아드는 것. 이것이 제가 이곳에서 만난 진리에 대한 헌신이자 탐구였습니다. 이러한 탐구의 길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워린 선생님,
그리고 이곳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